안녕하세요. 저는 남쪽 끝자락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45세 박선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 삶은 한결같았죠. 19년 전에 옆집 사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고 지금까지 이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천생 농사 짓는 촌사람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쉽게 무시당할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말이죠. 부녀회장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봤고 지금은 제가 그들을 대표하는 입장이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니 말이에요. 고부간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할 말은 다 하고 삽니다. 물론 가끔 말다툼이 불붙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도 금방 지나가요. 가족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싸우고 난 뒤에도 얼굴 붉히지 않고 다시 웃으며 밥 먹는 게 우리 가족의 특징입니다. 사실 저는 친정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서 긴 싸움은 절대 이어지지 않아요. 시어머니 성격이 참 원만하시거든요. 싸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부드럽게 부녀회장아 아직도 화가 안 풀렸냐? 하면서 말을 먼저 건네시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래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니까 저도 시집 하나는 제대로 잘 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만이라면 우리 시아버지가 장남을 너무 편애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제 남편도 공부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큰 아주버니는 어릴 적부터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밭이나 노는커녕 부엌 문턱도 넘지 않았으니 얼마나 떠받들며 키우셨겠어요. 그런 걸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시아주버님을 살짝 짝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달랐어요. 제 남편과는 형제라고 하기엔 생김새부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다고 할까요? 체형도 천지 차이고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디테일들까지 전부 달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남편은 좀 여자 밝히는 스타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선 참 골치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이 여자 밝히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결국 저 하나밖에 모르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게 7살 때부터 저만 보면 뽀뽀하자고 쫓아다니고 손이라도 안 잡아주면 입을 삐쭉 내밀며 화났어? 라고 묻던 녀석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는 그의 전부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정말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하루라도 저를 못 보면 병이라도 나는 것처럼 한밤중에 갑자기 저를 불러내는 바람에 온 동네 사람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고 시절엔 남편과 거리를 두고 싶어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소문나면 너 시집도 못 간다.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그때는 정말 멀리 떨어진 남자에게 시집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남편이 아무리 불러도 나가지 않았고 학교 가는 버스에서 마주쳐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남편은 어찌나 순정파였는지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무슨 파리약 먹은 병아리처럼 축 늘어지더라고요. 살까지 빠져가는 모습을 보니
결국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예전처럼 다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저도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이후로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참 생김새가 독특해요. 도깨비처럼 팔다리가 길고 두툼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듬직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정이 갑니다. 우리 남편은 딱 봐도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상이에요. 생긴 것도 좀 투박해서 학구적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 시아주버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먹물 기품이 흐른다고나 할까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피부가 너무나 하얗고 그 때문에 폐병 환자로 오해받는 일도 자주 있었죠. 하지만 그 하얀 피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신비로웠고 사람들이 늘 그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편은 연탄처럼 시커먼 피부에다가 까만 눈동자가 특징이었지만 시아주버님의 눈동자는 묘하게 갈색빛이 돌았어요. 햇빛 아래에선 그 눈동자가 황금빛처럼 빛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거기다 머리카락도 남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남편은 돼지털처럼 빳빳한 머리카락이라서 빗으로 아무리 정리해도 제멋대로였거든요. 반면 우리 시아주버님은 살랑살랑 반곱슬머리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참 멋졌어요. 시아주버님은 마른 체형의 턱선이 날카롭긴 했지만 아래로 동그란 얼굴 덕분에 귀여운 매력까지 더해졌죠. 그런 외모는 공부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작에 연예인으로 데뷔했더라면 인기가 엄청났을 겁니다. 아주머니들부터 할머니들까지 우리 시아주버님을 보기만 하면 어찌나들 말을 걸고 싶어 하시는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거든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어르신들께선 생옥수수라도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쪄먹어라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집 담벼락에도 옥수수가 주르륵 매달려 있어 지천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남편과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요. 둘이 형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라면서도 성격이며 외모며 모든 것이 완전히 딴판으로 컸어요. 한 사람은 농사꾼의 아들답게 시골에서 태어나 그대로 농사일을 이어가고 또 한 사람은 개천에서 난 용처럼 도시로 날아간 형님이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인재를 썩힌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시골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사람이 되었죠. 저도 가끔씩 생각해보면 그분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일은 영 젬병이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일하러 나갔다가 호미떼가 빠져서 호미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쇠스랑부터 삽, 갈쿠리까지 집어들고 나타난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음이 터졌지만 아주버님은 그런 자신이 무척이나 머쓱했는지 저를 돕겠다고 하더니 자기도 한자리에 털썩 앉아서 호미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지나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아프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결국 집에 가버렸죠. 그렇게 앉아있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면 참 우스우면서도 귀여웠어요.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울상짓는 모습은 마치 농사일이 아닌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거든요. 그 손가락을 보면 농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빨간 약 발라라고 들여보냈는데 그게 아주버님이 제가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어요. 그분은 진짜 공부벌레였어요. 전국 상위 100등 안에 들면서도 새벽 4시까지 책을 붙잡고 공부하던 분이었거든요. 특히 같은 방에서 자는 남편의 엄청난 코 고는 소리에도 딱 책을 펴는 순간 몰입해버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아주버님을 보면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아주버님은 제가 농사일을 하며 고생하는 걸 보고는 여자 몸으로 너무 고생한다며 저를 자주 챙기셨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굳은 살이 박히는 건 익숙해져서 물집이 잡히지 않는 걸 보면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따로 있나 싶기도 해요. 농사일은 제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일이니까요. 물론 제 남편도 처음부터 논밭을 가는 일에 불려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었을 때였나 옆집 황소가 배탈이 나서 밭을 못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일처리가 막히자 남편이 10,000원만 주시면 제가 갈게요 하더니 정말 소처럼 쟁기를 끌고 밭을 다 갈아버린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시아버지는 너는 농사나 지어라 하고 말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은 본격적으로 농사꾼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참, 그 10,000원은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달라고 한 거였어요. 생각하면 참 순박한 마음이 느껴지죠. 남편은 이렇게 한번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우리 시 아주버님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우리 시 아주버님은 붕 뜬 존재였죠. 시골 농사일로 온 가족이 바빠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시아주버님은 절대 손대지 않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하얗고 빳빳하게 다림질한 와이셔츠와 양복 바지를 입히셨거든요. 그에 비해 우리 남편은 사시사철 잠바에 추리닝 차림이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대체로 그렇게 일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 아주버님은 도시에서 잠깐 내려온 사람처럼 마이나 코트를 입고 다니며 확실히 대우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그때부터 이미 다른 길을 갈 사람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책을 끼고 살았어요. 눈빛만 봐도 공부 잘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말수도 적고 먹을 걸 쥐어줘도 그다지 잘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용돈을 쥐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는 그대로 부모님께 이거 누구누구 아주머니가 주셨어요 하고 갖다 드리는 이상한 아이였어요. 그 모습에 저도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죠. 오죽하면 우리 마을에서 아주버님이 외계인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겠어요. 그 소문은 학교에까지 퍼졌어요. 시골 아이답지 않게 행동하는 데다가 너무 특별해 보이니 누군가는 그가 재벌가에서 몰래 낳은 아들일 거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우리 시부모님께 돈을 주고 키우게 맡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농담이었지만 그 정도로 아주버님과 남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재밌는 건 남편이 아주버님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으려고 해도 맞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타일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워낙 덩치가 커서 그렇죠. 한 번은 아주버님이 저랑 만나러 나온다고 마이를 입었는데 겨드랑이가 터져버렸어요. 그 소리를 담장 너머로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 부부는 농부의 딸과 아들답게 중간치기로 그냥저냥 지내다가 대학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졸업하고
체면치레만 했어요. 직장을 다닌다고 설치다가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터를 잡아가기 시작했죠. 처음 5년 동안은 마음의 부담이 어마어마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농협에서 처음으로 농자금 대출을 받아 비닐하우스 3동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여기서 버는 건 무조건 너희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이 낸 대출금을 갚는 건 물론이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으로 우리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가물어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인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을 때면 남편이 먼저 혼자 나가서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눈치 봐서 따라 나가 일을 돕곤 했죠. 그때는 이상하게도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농사일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하우스 안에 전기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키웠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빨리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그 하우스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공간이었죠. 아이들하고 함께 작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놀이공간이었고 우리에겐 일터였던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애들은 진짜 농사꾼 자식답게 일을 잘했어요. 오죽하면 자리를 잡고 5년쯤 지났을 때 5살이던 큰아들과 3살이던 막내가 우리 부부가 밭고랑 하나 맬 동안 그 어린 손으로 밭의 3분의 1을 다 매버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배우고 잘해준 덕에 농사일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물론 우리 아주버님 애들은 우리 애들과 사촌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정도로 다르게 자랐어요. 그래도 신기하게도 조카들하고는 잘 지냈습니다. 우리 애들과 조카들이 만나면 서로 신기하면서도 붙어 다니며 쫑알쫑알 서로 아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걸 배우면 깜짝 놀라며 귀엽게 놀곤 했죠. 겉으로 보면 우리 아주버님은 늘 비리비리하고 새침대기 같은 형님이었지만 사실 성품은 참 좋았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가족에게 따뜻했고 자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도 조카들과도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그이가 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동생 부부가 대신한다고 미안해해요.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서 단서를 붙였던 게 바로 시골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네 가족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처음엔 유난스럽다 생각했지만 동서를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가요. 저번에 그이가 손에 물집 잡혔을 때 약도 발라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호미는 아는데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다 들고 갔더니 그걸 보고 동서가 웃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정말 좋았다면서 감정 하나 없이 그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재수씨 같은 사람 없다는 말을 계속해요. 저보고도 시부모님 다음으로 챙겨야 할 분이라고 얼마나 당부하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동서. 어머, 형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우리 아주버님이야 어릴 때부터 이미 유명하셨죠. 왕자님처럼 말이에요. 공부만 하신 분이 농사일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분이 직접 제가 필요한 농기구를 가져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타박할 게 어디 있나요? 아주버님은 공부밖에 모르셔서 결혼은 하실까 많이들 걱정했는데 제때 결혼하셔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잘생기고 얌전하시긴 한데 같이 살기엔 조금 불편한 면도 있죠, 형님. 조카들까지 아주버님까지 다 챙기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요, 형님이. 어머, 나 눈물 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은 동서밖에 없네요.
사실 우리 친정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시골 출신이라도 우리 그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부만 하며 귀하게 자랐으니 찍소리 말고 잘 챙기라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하나하나 다 손이 가고 까다롭기가 정말 말도 못해요. 특히 옷 고르는 거 까다로운 건 정말.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웃돈을 주고 옷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얼마나 소박하셔요. 농사일 하시면서도 어쩜 그렇게 다 챙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전혀 안 그런데. 유명하셨죠, 우리 부모님. 그런데 우리 신랑은 아주버님처럼 챙겨 입혀도 감당이 안 돼요. 맨날 추리닝에 티셔츠나 입고 다니는데 소매고 바지고 다 터트리고 말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렇게 챙겨 입으신 게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하는 말이지만 아주버님 어릴 때부터 여자들 엄청 올리고 다녔어요. 본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동네 여자들 난리가 났었어요. 형님은 승리자예요. 하긴 우리 대학 동기들 중에도 결혼한다고 하니까 삐진 애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만 덜 잘생겼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스르륵 풀리니 저도 참 웃긴 여자죠. 아무튼 가까이서 부모님이나 동선에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요. 멀리 산다고 장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핑계만 대는 것 같아서 정말 면목이 없어요. 형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아주버님 덕보려고 키우셨겠어요? 우리도 아주버님이 까다로운 거 잘 알아요. 조카들까지 셋이나 챙기느라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요. 그리고 미안하시면 이제 말씀 놓으세요. 존댓말 계속 쓰시니까 거리감 느껴지고 불편해요.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좀 숫기가 없어서요. 아무튼 동서, 이거 돈으로 입막음 하려는 건 아니고 고마워서 따로 준비한 거니까 말없이 그냥 받아줘요. 농사일에 살림까지 하느라 고생하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없지 않아요? 뒀다가 필요한 데 써요. 형님은 평소에 이렇게 다정하게 말 거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날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몰래 쥐어주셨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여봐라 하고 주었을 텐데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센스도 남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더라도 시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히 서울 사는 형님네에게 쏠려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아버지는 우리가 결혼하고 17년 동안 가꾼 비닐하우스 농지를 형님네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서운했어요. 사실 시아버님께서 처음에 대출금을 내주시며 우리에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대출금은 우리가 농사 지으며 다 갚았거든요. 게다가 우리 일뿐 아니라 시부모님 일을 도우며 발벗고 나섰고 제가 40이 넘어서 부녀회장을 맡고 나서부터는 마을 일까지 도맡게 되어 참 고단했지만 그 덕분에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든든해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국 모든 걸 형님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해온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었죠. 시골 어르신들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저한테 부탁을 하시기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덕에 부모님을 통해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은근히 저희 집안의 위신도 올라갔죠.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네는 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땅에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시골 땅이니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형님께 주신다고 하니 그 말에 약간 빈정이 상했어요.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형님이 잘해주시고
저를 많이 챙겨주신다고 해도 부모님께 인정받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인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 속상하더라고요. 더 답답한 건 우리 친정에서도 그래,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그러려니 해라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친정에서도 시부모님 편을 드니 정말 사람들은 결국 잘난 사람에게 약한 건가 싶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 속이 삐죽 안 나오게 생겼나요? 할 만큼 했던 저는 결국 시부모님께 뭐라 하지 못하고 만만한 친정엄마와 말다툼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걸요. 욕심도 있고 내가 한 만큼 뭔가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욕심일까요? 어쩜 그럴 수 있어? 아주버님네한테 그 땅을 주셔도 고마울 리도 없을 텐데 그냥 우리한테 주시면 어디 탈이라도 나나요? 꼭 그렇게 장남 좋아하는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하신 건지 정말 실망이에요. 이번에 우리 시부모님 다시 봤어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나도 이제 시댁 챙기느라 쎄 빠지게 고생하던 거 그만둘래요. 어머니는 형제간의 의리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시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억울해요. 차라리 농사 때려치고 시내로 나가서 장사나 해버릴까요? 노친네들 우리 남편이나 나를 그저 할 일 없어서 농사 짓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보여줘야겠어요. 우리 농사만 짓는 사람들 아니라고. 너희가 시내 나가서 뭘 하겠다고 그래? 장사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이장 아저씨네 애들 생각해봐라. 자신 있다면서 아버지 밥까지 팔아 억을 들고 시내 한복판에 판을 벌였잖아. 그런데 지금 빚이 3억이라며 문 닫으면 4억이라더라. 장사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래. 돈은 번다는데 이문이 안 남는 거지. 가게세, 재료값, 세금, 인건비, 전기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대. 그러니 문을 닫으려고 해도 인테리어에 2억을 쏟아부어서 5년 계약을 했으니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할 판이란다. 진짜 돌았지. 포장마차도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겁도 없이 남의 건물 얻어 들어가면서 돈을 막 쳐바르더니 고작 고깃집 인테리어에 뭐 그리 할 게 많다고? 멍청한 것들이지. 내가 TV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허름한 가게에서 연탄불로 고기를 굽는데도 월에 몇 천씩 번다더라. 아, 그냥 성나서 한 소리예요. 그렇다고 내가 진짜 뛰쳐나가겠어요? 근데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지만 서운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남편이랑 우리 아주버님이 너무 차별을 받았어요. 물론 나도 그 이유를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지만 둘이 너무 다르긴 하거든요. 내가 시부모님 입장이어도 공부 잘하고 잘생긴 큰아들이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돈도 잘 벌고 형님네 친정도 꽤 잘 살고요. 저번에 내가 시부모님한테 우리 비닐하우스 들어가 있는 땅 아주버님 드린다는데요 했더니 아주버님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시큰둥하게 그래 그러고 말던데 자기가 양심껏 그건 둘째한테 주세요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서운한 거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더니 나중에 그 땅 팔아서 푼돈이나 벌려고 그러는 건가 봐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너희 시부모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겠지. 네 신랑이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나서서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나서서 입 털다가 집안에 분란만 만들지 말고. 그쪽에서도 다 생각이 있겠지 않겠냐? 아직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생각이라고 말만 한 건데 그 애들이 안 받을래요 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 않겠냐? 아, 정말 속상해 미치겠어. 엄마는 누구 편이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 왜 편 한 번을 안 들어줘? 엄마, 나 주워다 키웠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상에 우리 부부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엄마까지 이러면 나 어디에 기대? 김서방이 못한 게 뭐 있냐고. 신정일에 발벗고 나서고 오빠보다 더 효자라고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이럴 때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냥 빠져? 그리고 그 땅, 나도 그 땅이 얼마나 애착이 큰데
지난 17년 동안 비료며 닭똥이며 온갖 걸 다 뿌려가며 내가 손수 가꾼 땅이야. 우리는 뭐 그 땅을 마음대로 탐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아주버님네는 그 땅을 당연히 받아야 할 만큼 대단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야? 아주버님이 그 땅을 좋아하기나 해? 저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도 시큰둥하게 그래 하고 말았잖아. 그 땅을 왜 꼭 형님네한테 줘야 하냐고. 아, 누가 너한테 그 땅 줘도 안 된다고 했냐?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알아? 너희 시부모님 두 분 다 대단한 분들이야. 너 생각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그분들이 첫째한테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괜히 나서서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네가 괜히 나서서 입 털다가 오히려 엄마 아빠까지 욕먹일 판이야. 시부모님이 너희를 내칠 수도 있다고. 이게 그냥 그런 감정 싸움이 아니야. 내칠 거면 차라리 내치라고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 남편이 이 집안에 헌신한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그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짓고 비닐하우스 짓고 땀 흘리며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게 당연한 대우야? 차라리 다 때려치고 시내로 나가서 장사나 해버리고 싶어. 이장 아저씨 애들 말해줬지? 괜히 덤볐다가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지 말고 조용히 너희 할 일이나 해. 그래도 억울해 엄마. 그냥 다 그 집 편이라는 거지?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이젠 줘도 안 받아. 더러워서 내가 안 받을 거야. 물론 그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감정도 사그라지더라고요.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땅이 되어 있는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싶더군요. 형님네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그 땅에 애정을 쏟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 땅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겠다고 나설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땅을 형님네에게 물려주신다는 게 단지 재산 문제가 아니라 형제간의 왕래를 이어가게 하려는 뜻이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버님께서 팔다리가 붓고 얼굴까지 퉁퉁 부으시더니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신가 싶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피로가 쌓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자주 증상이 나타나고 가끔은 아예 소변을 전혀 못 보시는 날이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가정의학과에 모시고 갔어요.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님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버님이 그동안 살아계신 것도 기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워낙 건강한 분이셨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도 없으셨으니까요. 저희는 그저 아버님이 늘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기검진 같은 것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65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한 번 안 받으신 게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고 건강하다는 자부심이 결국 병을 키우신 거예요. 저도 그동안 왜 더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권하지 않았는지 자책감이 들었어요. 왜 미리 챙기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님이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특히나 환갑잔치는 물론이고 기념일이라도 건강검진을 미리 받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더 큰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라도 검진을 받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 후로는 아버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면
제 신장이라도 떼어드릴 각오까지 하게 됐죠. 그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제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제 기분을 더 깊이 상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식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신장을 드리겠다고 용기 있게 나섰는데 두 분 다 단호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자식 신장을 받겠냐며 절대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벌써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절대로 첫째인 형님에게는 아버님의 병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에게는 어떤 일도 알리지 말고 철저히 비밀로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17년 동안 남편과 제가 힘들게 일군 비닐하우스 농지를 형님 부부에게 준다는 것까지는 억울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시부모님의 재산이고 제 친정엄마도 그런 일이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다릅니다. 아버님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을 숨기고 있다가 만약 최악의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 원망과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부부가 짊어지게 될 게 분명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결코 아버님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직은 젊으시고 제게는 어린 시절부터 제2의 부모님 같은 분이셨거든요. 남편과 저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따로 살긴 했지만 밥상 차릴 때면 서로 반찬을 주고받으며 가족처럼 지내왔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일 보러 가실 때 시어머니가 제 기저귀를 갈아주셨고 시어머니가 바쁘실 때는 우리 엄마가 남편 기저귀를 갈아주셨죠. 우리 부부에게는 시어머니와 장모님이라는 구분도 없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 이렇게 떠나신다면 저는 남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버님을 구할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니라면 제가 제 신장을 드리겠다는 각오까지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버님을 20년, 30년 더 살게 해드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 오로지 맥없이 죽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엔 첫째 형님에게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더 서럽고 답답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냐라는 생각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버님 무슨 일이 있어도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라고 외쳤어요. 죽을 생각을 먼저 하지 마세요. 사셔야죠. 아버님이 흙바닥에서 일궈낸 농사를 우리가 이어왔고 그 덕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살 생각을 하셔야죠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이 아니면 제가, 그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신장을 사서라도 이식을 해드릴 거라고 다짐하면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아버님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참았던 눈물을 더는 막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제 감정에 사로잡혀 울면서 온 마음을 다해 아버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첫째 형님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억울하고 우리 부부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울면서 제 속에 쌓였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 형님한테는 왜 연락하면 안 되는 건데요? 막말로 수술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찾아와야 할 사람은 아주버님 아닙니까? 더 큰일이라도 생기면 초상을 치를 때 필요한 것도 아주버님이고요. 아무리 제가 가까이 있어도 둘째라 상주 노릇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장남을 아끼고 애지중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첫째한테는 연락도 하지 말라뇨? 아무리 잘난 아들, 못난 아들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도 이번엔 너무하시네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영원히 식순으로 남아야 하고 형님네는 영원히 대접받고 귀한 자식으로만 남는 겁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입 다물어. 아픈 아버지 앞에서 별소리 다 한다 정말.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버님이 지금 소식을 듣고 놀라서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초상에 급하게 달려와서 울고불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장남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설마 아주버님이 신장 떼준다고 할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겁나서 뒤로 빠지고 아주버님한테 신장 떼달라고 할까봐 그러는 겁니까? 제 속은 이미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첫째 형님에게는 아무런 이야기조차 하지 말라는 시부모님의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형님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냐는 생각에 목소리가 자꾸 높아졌어요.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에게 특별한 존재였는지 뻔히 알면서 이번엔 왜 그를 배제하려는지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어차피 니네 신장도 안 받을 거야. 난 어차피 살 만큼 살았어. 자식 신장 떼어받고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마음을 정리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살 만큼 살았어라는 말씀이 저를 붙잡고 흔드는 것 같았죠. 아버님은 이렇게 담담하게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님께서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쓰고 있는 저희를 생각하면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님의 결심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자식의 신장을 받는 건 아버님께 너무 큰 부담인 거겠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아버님을 살리고 싶다는 제 욕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 하세요? 뭐든 해야죠. 이 나이에 아버지 보내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요? 받아야 해요. 수술 받다가 잘못되더라도 난 그냥 아버지 절대로 안 보낼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하시잖아요.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뒤이어 속에 있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자기 생각만 하셨어요? 늘 아주버님 생각만 하셨죠? 이게 결국은 아주버님한테 피해갈까봐 그러시는 거라니까. 이번에도 결국 아주버님에게 신경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쏘아보며 말을 끊었어요. 선미, 너 입 다물어. 우리 아빠지 너희 아빠야? 괜히 형 끼워 넣으면서 싸움 붙이지 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수술받게 설득하는 거잖아. 그게 우선이지. 그 말을 듣고서야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아버님이 치료받고 수술을 받게 하는 게 최우선이죠. 다른 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처음 경험하는 투석의 고통에 시달리시며 차라리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그저 아버님을 내버려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도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나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님도 마음 한편으로는 살고 싶으실 거예요. 다만 지금 당장 신장을 구할 돈이며 누구에게서 받을지에 대한 걱정이 크신 거죠. 결국 현실적으로는 아들 둘 중 하나에게 신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냥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째 아주버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울 수 있는 건 돈뿐이죠.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한 남편에게서 신장을 받게 될 텐데 그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님을 가까이서 모시며 자잘하게 도와드린 우리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될까봐 미안해하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결국 그 모든 책임과 원망은 저희 부부에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자식들이었다고 손가락질할 게 뻔하잖아요. 그걸 가슴에 안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가족이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하고만은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죠. 아버님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 방법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을 살려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 내외가 악을 써가며 남편이든 저든 신장을 드릴 테니 꼭 수술하시라고 간곡히 설득하자 마침내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일단 수술이라도 받읍시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했죠. 하지만 그때 알았어요.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장을 주려면 먼저 적합한지 검사를 해야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50% 정도만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어요. 시아버님의 상태는 급성 신부전이라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미 하루 반나절 동안 투석을 하고 계셨죠. 어머니도 저희도 그 몇 시간 동안 피가 마를 듯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모두 긴장 속에 지내던 그때도 시부모님은 한사코 큰 집에는 알리지 마라 하시더군요. 시아버님이 신장 이식을 준비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큰 집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습에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저는 형님께 안부 전화를 가장해서 슬쩍 이 사실을 흘렸습니다. 사실 집안의 두 남자가 모두 병원에 들어놓은 상황에서 생활비며 남편 대신 불일 인부, 수술비까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 게 크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만 자식 노릇하는 게 억울하고 심통도 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부만 쉴 새 없이 종종대고 신장을 떼어드린다고 하면서 제 아이는 뒷전으로 하고 병원에서 간호하며 쪽잠을 자는 이 마당에 형님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밥 먹으며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할 수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버님은 옷부터 차별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끝까지 아주버님만 생각하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짜증났습니다. 큰 걸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병원에서 이리저리 고생하는 동안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놓은 우리 비닐하우스 인부 인건비라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었어요. 아무리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잘해달라고 부탁해도 정작 주인이 없으니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티내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손해가 막심하니 저도 모르게 한사코 큰 집에 연락하지 말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반항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님께 사실을 알리자 두 부부가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죠. 그 순간 마음속에 얹혀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가 결국 연락한 게 가족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 억눌렸던 차별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이럴 거예요? 나만 왜 평생 따돌리는 겁니까? 사람 이렇게 미안하게 만들면 어쩌라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터트린 이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말투, 그 억양에서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상태를 알게 되자 아주버님도 충격을 받으신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어디서 들었어? 바쁜 사람이. 별거 아닌 일이야. 얼른 돌아가. 아버지 아무 이상 없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신장 이식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데 어떻게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런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신장 이식 받을 정도라는데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계속 이러실 거예요, 형수님? 저를 이렇게 평생 따돌리시려고요? 그럼 뭐하러 저를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쉬쉬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보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저에게도 기회를 좀 주세요. 예?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주버님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어요. 어떻게 부모님께 형님이니 형수님이니 하고 부르시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더니 결국 터뜨리고 말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체 누가 입방정을 떤 거야? 언제 알았냐고? 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하셨고 목소리가 더 높아지셨습니다. 어쨌든 형님 수술만 받으면 된대요. 투석하는 게 너무 아프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했었는데 아들이며 며느리가 신장 떼어준다고 들고 일어나서 결국 수술 받기로 했어요. 본인도 죽고 싶지는 않으셨나 봐요. 수술만 받으면 만성으로 고생할 필요 없다는 말에 염치 불구하고 수술 받기로 한 거니까 이제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 관리 못해서 자식들까지 고생시키는 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서방님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알면 정말 누가 알려준 거예요? 내가 그 인간 어떻게 해버릴 거야. 덕선이 누님이요.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의 대답하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무겁고 깊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대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하여간 아유 벼락을 맞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머니의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섞인 목소리에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아주버님은 여전히 서운한 마음에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 순간 가족 안에서의 오랜 갈등과 감정들이 모두 드러난 듯 했습니다. 덕선이 고모는 우리 시아버지와 남매지간이지만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네 가지 없다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언젠가부터는 우리 가족과도 소식이 끊겼는데 사실 덕선 고모가 우리한테도 얌생이 짓을 몇 번 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사이의 대우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거의 하지 않는 분이지만 아주버님은 늘 남편에게 양보하고 다정한 형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주버님이 사실 시아버지의 19살 때 태어난 막내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부모님에게서 동생을 낳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누구 보고 그 아이를 키우라는 거냐며 대놓고 반발하셨대요. 동네 창피하다면서 낳지 말라고까지 악을 쓰고 결국 어머니 배가 불러오자 가출 비슷하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동네 친구 집에서 먹고 자며 집안을 어지럽혔다고 해요. 그러던 중 어머니는 노산으로 인해 난산을 겪으셨고 결국 아주버님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충격으로 시할아버지께서도 거의 동시에 자전거를 타고 아들을 찾으러 다니시다 도랑에 빠져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부모님을 하루에 모두 잃는 슬픔을 겪게 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빠져 죽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 시아버지는 남은 부모님의 흔적, 막 태어난 핏덩이 동생을 키우기로 결심하셨대요. 자신이 죽으면 남은 형제 자매들이 이 아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시설에 보내버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그 어린 동생을 책임지기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침 옆마을에 살던 18살의 우리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남자 혼자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우냐며 반대하는 가족을 무릅쓰고 시아버지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셨답니다. 이 결정은 그때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남편도 아닌 남자와 함께 갓난아기를 키우겠다고 들어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을지 상상이 가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돌보며 한 가정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아버지가 왜 아주버님을 그렇게 특별히 아끼셨는지, 왜 형제간의 대우가 달랐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군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에게 있어 남다른 존재였던 겁니다. 단순히 동생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이자 시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죄책감을 씻어낼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출생신고가 떠버린 아주버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삼촌을 위해 우리 시부모님이 부부의 연을 맺고 그를 당신들의 아들로 호족에 올리셨던 겁니다. 미안하고 짠한 마음으로 우리 시아버님은 태어난 날 부모님을 잃은 비련의 동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며 온 정성을 다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동생이자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보듬고 정성껏 키워내셨죠. 정말 훌륭하게요. 그 순간 아주버님의 비밀이 풀리면서 저는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르거라. 괜히 밉보이지 말고. 그 말씀이 정확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아주버님을 위해 사셨던 분들이었고, 그런 만큼 그 뜻을 거스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노여움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 동네 사람들도 입을 꾹 다물고 계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우리 시댁의 역사를 모두 지켜보아왔던 그분들은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주버님을 두 분의 자식으로 인정하며 우리에게도 절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 비밀을 알고 나니 어릴 적 남편이 저를 쫓아다닐 때도 동네 분들이 웃으며 넘기셨던 이유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분들 눈에 우리 남편은 그저 시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의리를 지키며 저를 끝까지 아껴줄 사람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비롯한 말 많은 시골 사람들이 아주버님을 위해 입을 꾹 다물고 우리 시댁의 비밀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저조차도 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물론 덕선 고모님이라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같은 분 때문에 모든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요. 아주버님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공부로 성공하셨고 형이자 부모님이었던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며 위로하고 칭찬하셨던 것도 다 이해가 되었죠. 그분에게는 부모로서, 형으로서 늘 가족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제가 왜 비닐하우스 농지를 형님네 주신다는 소리에 파르르 떨며 화를 내었는지, 그 생각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니 애초에 그 재산의 절반은 시아버님 것이 아니라 시삼촌, 아니 우리 아주버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비로소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댁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지어 먹긴 했지만 사실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생각했지만 그 땅의 진정한 의미는 아주버님과 연결된 것이었죠. 아무튼 우리 아주버님은 비리비리한 몸으로도 본인이 직접 신장을 드리겠다고 적합도 검사를 받으셨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과가 맞지 않았어요. 결국 건강한 우리 남편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아버님께 신장을 이식해 드릴 수 있었고 두 분 다 무사히 회복하셔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남편이며 시아버님 두 분 다 튼튼한 체질이라 이식 수술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셨고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아주버님이 형님이 아니라 작은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어도 우리 가족의 관계가 달라질 건 없었어요. 여전히 형제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을 아들처럼 키우셨고 정성이며 마음가짐이 부모님과 다름없으니 그 관계는 변함이 없죠. 게다가 제가 부끄러운 마음에 돈이라도 좀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형님네가 남편을 위해 보양식이며 수술비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때 그 도움을 받으며 제 속이 얼마나 부끄럽고 작아졌는지 몰라요. 이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예전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직진하는 타입이라 때로는 설치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근 50년 동안 꾹 입을 다물고 시댁의 비밀을 지켜주신 우리 마을 어른들이 새삼 달리 보였어요. 그분들의 지혜와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대단하셨구나 싶더군요. 요즘 사연 연희님들 채널을 듣다 보면 네 가지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데 저희 집처럼 따뜻한 이야기, 조금 다른 가정의 사연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연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사연이 듣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가 유행인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